오늘 네 번째 마지막 연사로서는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의 이상훈 교수님을 모셔서 뇌과학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되게 소중한 자리에 저 초청해 주셔서 되게 고맙고요. 앞으로 한 1시간 가량 제가 하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지만 행동과 뇌를 연결하는 거 있는 거죠. 있는데 되게 새로운 문제고 여러 가지 선배 과학들이 이렇게 개발해 놓은 기술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힘든 작업인데 어떻게 찾아내는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고 앞으로 또 더 훨씬 풀어야 될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문제들 어떻게 풀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하고 또 잠깐 시간이 되면 저희 랩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도 짧게 예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이 좀 셋업하는데 좀 걸리니까요. 제가 먼저 이 슬라이드가 준비되기 전에 좀 소개를 강연 내용을 미리 대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간 역사를 좀 얘기할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분야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로 대답 드릴 수 있는데요.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단어가 뇌인지 과학, 인지신경 과학,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희들은 시스템 뉴로사이언스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도 말하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행동과 뇌를 잇는 여러 갈래길 중에서 제가 지금 인지신경과학의 짧은 역사를 말씀드린 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에 되게 관심 많고요. 일단 이런 공부에 혹시 관심 가지려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관심이 되게 많아야 돼요. 근데 저는 특히 그리고 아마 다른 인지신경과학자들 마찬가지일 텐데 좀 세련된 행동에 관심 많아요. 이렇게 단순한 행동 말고 여기 영어에 적혔죠. 진화라든가 적응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생존을 위한 잡아먹히는 이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지능이 출현했다고 믿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비디오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동영상에 지금 이게 산호처럼 보이죠, 그죠? 바닷속에 카리비안 남미 중미 쪽에 가면 되게 예쁜 바다 있죠? 그게 다이버가 우연히 다이버하다가 이제 촬영한 건데요. 한번 보시죠. 그죠? 실제로는 우리가 문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옥토퍼스. 근데 굉장히 저런 걸 보면 굉장히 지능적이죠. 그러니까 왜 지능적이냐고 하냐면 똑같은 색깔로 변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가 있는 곳에 패턴을 읽어서 그게 몸의 온도를 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색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되면 잘 숨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진화가 뛰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을 과학자인데 리차드 도킨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연계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하고요. 지금 이제 뭐라고 하죠? 사마귀라고 하는 멘티스라고 사마귀인데 지금 전혀 알아보시지 못하겠죠? 이렇게 위장 행동이 뛰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을 위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래에 있는 새가 훨씬 크잖아요. 이 뻐꾸기 같은 친구는 다른 둥지에 가서 새끼 노릇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집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런 행동들도 보이고 그런 행동들이 자연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지능이 이런 굉장히 자연계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데 그런 걸 위해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뇌가 생겨나고 이 지능이 진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재밌는 영화 하나 보여드리면 또 똑똑한 친구가 바다에 가면 영어로는 커럴피쉬라고 그러는데 갑오징어라고 있거든요. 친구 한번 보시죠.
Imagine an alien that can float through space. With a giant brain shaped like a donut, 8 arms growing out of its head, and 3 hearts pumping blue blood. This alien lives right here on Earth. It's called the cuttlefish. A flesh-eating predator who's a master of illusion, changing its shape and color at will. It can hypnotize its prey, or even become invisible. They've developed this skin that can do the amazing changes in color and changes in shape. And you couldn't get a weirder looking animal. 네, 실제로 이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바다 해양 생물 중에 그 몸의 부피, 그죠? 몸의 부피에 비해서 가장 뇌가 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몸 중에 신체 기관 중에서 혈류에서 저희들이 산소하고 글루코스를 공급받아서 ATP라는 걸 만들어내거든요. 뇌에서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계속 저희들 심장에서 펌프를 해서 신선한 피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심장이 3개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크기 때문에 뇌 기능을 위해서. 예, 그래서 다음에 갑오징어 보시면 무시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이제 보면 인지신경과학자들은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있고 여기 굉장히 세련된 행동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분명한 거는 분명히 이게 뇌에서 대부분 생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교수님 로봇 할 때 움직이는 것도 그 물 밑에 숨어 있는 건 엄청난 컴퓨팅이잖아요. 그것처럼 변화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적이고 세련된 행동이 나오는가, 이걸 연결하는 거고, 제가 강연에 이제 그걸 잇는다고 하는 게 이 연결의 정체를 밝혀내는 그런 퍼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연결할지 한번 굉장히 상식적인 데서 출발해 봅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문제인 게 저는 실제로 이제 박사 과정 때 하고 박사 후 과정, 포스닥이라고 하죠. 그 연구 과정 때 제 뇌를 거의 매일 MRI 기계 안에서 제 뇌 활동을 매일 분석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뇌 활동을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메타적인 거예요.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선생님 얼굴 표정 보고 마음을 추론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론이 있어요. 아, 이런 표정 지으면 아마 화났나 보다, 그죠? 이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나한테 어떤 의도를 전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들은 저희들이 다 나름대로 아주 간단한 이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지신경과학이나 심리학에서는 Theory of Mind, 마음의 이론이라고 불러요. 또 그런가 하면 철학자들도 오랫동안 이 마음에 대해서 거의 한 2000년 가량 되게 많은 생각이나 저술들을 남겨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를 막론하고 꼭 한 번씩은 마음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철학자들의 놀이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불과 과학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경험 과학의 도구들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150년, 제대로 한 건 한 4, 50년에 불과한 굉장히 젊은 과학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Theory of Mind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아주 말 못하는 한 6개월 된 어린이도 이 두 그림을 구별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차이를 알 수 있겠나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어떤 게 약간 이상한 건가요? 오른쪽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왼쪽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발로 저 스위치를 키는 게 손에 뭘 들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오른쪽에는 왜 저러지? 뭔가 좀 이상한가? 아니면 웃기려고 그러나?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오른쪽 그림을 훨씬 많이 바라봐요. 6개월 된 인펀트라고 하죠, 유아들이. 예. 심장 박동도 이렇게 변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 저렇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것하고
저희들 안에도 이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추론하는 어떤 방정식 같은 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화를 보고 유머 같은 걸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저 지금 저 낚시하고 있는 에이전트, 그죠? 저 주인공의 뭔가 의도를 알고 있죠. 디자이어, 욕망 같은 걸 알고 있어. 뭔가 고기를 잡고 싶은데 실제로 걸려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지금 가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아이들도 막 웃기 시작하고 그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하고 어긋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을 보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누구나 다 알죠, 그죠? 서양 철학의 시작할 때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다고 이제 요즘에 물어보면 다 뇌에 있다고 이제 대답하겠지만 실제로 심장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뇌는 뭐냐면 자동차의 라디에이터처럼 이렇게 냉각기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름대로 경험적인 관찰에 의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변할 때 심장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correlated 돼 있으니까, 연결돼 있으니까 마음이 심장이 있고 실제로 문학 작품들을 보면 심장에 많이 이렇게 귀인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글래디에이터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검투사들 그 하다가 부상당하면 실제로 요즘에 그 축구 경기할 때도 팀 닥터 있는 거나 이 그 격투기 같은 거 할 때도 주치의가 있는 것처럼 그때도 갈렌이라는 분이 실제로 그 검투사들이 부상을 당해서 실려오면 치료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일 뇌에 있다고 그 서술 기록에 남겨보면 최초로 기록이 남은 게 갈렌이에요. 갈렌은 왜냐하면 현장에서 목격했던 거죠. 뇌가 상처받으면 사람들이 성격이 이상해지고 그런다는 거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뇌 속에 액체에 있다고 이렇게 지금 최초의 기록은 갈렌의 저술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책에는 신기하게도 뇌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 다른 신체 기관들은 다 등장하는데 이제 그만큼 제 강조점은 그 동서양을 통틀어서도 마음하고 뇌하고 연결에 대한 파악은 굉장히 최근의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요. 철학자에서는 제일 가깝게 다가간 사람이 데카르트가 첫 이런 얘기를 근대 와서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요즘 이제 저희들이 신체 내부의 호르몬 분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송과선, 그러니까 파이니얼 글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이 데카르트는 아마 여러분들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심신이원론으로 유명하죠, 그죠? 마음과 물질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만나는 장소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비유가 있었고, 그다음 이제 드디어 과학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단계에 심리학자들이 처음으로 그래도 경험과학의 현미경을 들이대보자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인트로스펙셔니즘, 이게 뭐냐면 내성주의라니까, 인트로가 안쪽이잖아요. 스펙은 정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펙 같은 거 이렇게 잘 조사하고 표집하고 그런 뜻인데, 우리 내부를 잘 들여다보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아주 실패하죠. 사람들이 너무 주관적이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 마음을 연구할 수 없다고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등장한 게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는 마음처럼 그렇게 주관적이고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연구할 때 그 행동에 있는 환경, 주위의 자극들, 그 다음에 그 유기체가 보인 행동들, 사람이든 동물이든 보이든 행동들의 관계만 우리가 수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게 행동주의고, 실제로 그래서 마인드는, 마음은 블랙박스 안에 넣자. 그거 묻지도 말고 그거 얘기하면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행동과 마치 토스트기에 토스트기를 넣으면 그죠? 어떤 버튼을 누르고 시간이 지나면 익혀지는 것처럼 이렇게 먹음직하게 갈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 펑션, 함수를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실험은 여러분 파블로프의 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실제로 파블로프가 실험한 건데요. 이렇게 목에 침샘을 재고 있었어요. 침이 떨어지는 거를. 근데 처음에 고깃덩이를 딱 보여주면 이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거의 무조건적으로, 그죠? 반사적으로 침을 흘리게 돼요.
근데 이제 저걸 할 때 종소리를 같이 들려주게 되면, 그죠? 나중에 그걸 몇 번 연합하고 나면 종소리에도 침을 흘리게 되죠. 예, 그런 걸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실험자가 이 개의 마음에, 그죠? 그런 연합을 해서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마음의 펑션을 이제 바꾸게 된 거고, 그런 게 이제 파블로프의 개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를 제가 좀 도식화해 보면, 그죠? 처음에 배를 들려주면 아무 반응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음식을 들려주면 침이 고이고, 근데 그걸 같이 함께 주는 걸 학습을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벨 소리만 들려줘도 침이 흘리게 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환경에 일어나는 벨 소리하고 고기 덩어리의 연결 관계를, 그죠? 같이 발생하는 사실을 학습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 펭귄이 하고 있는 거는 스크린에 막대가 두 개 보이죠? 작은 거에다가 뿌리를 맞추면 정답이에요. 그럼 밑에 먹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지 않은 동영상, 이것도 패스할게요. 그 동영상은 뭐냐면은 펭귄이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 저기 먹이 먹으러 저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부리로 저 스크린을 켜고 자기가 학습한 대로 해가지고 먹이 식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주의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제가 생략한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그 제일 급진주의적인 사람이 왓슨이라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그러니까 12명의 베이비를 데려다 주면 12명 다 자기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길러줄 수 있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데까지 간 사람들이, 행동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마음을 부정하고 다 행동을 내가 트레이닝해서 다 어떤 행동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선생님의 말을 많이 회자되는 말이죠. 이제 여기에 저는 딱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모든 것은 가능한 간단하게 표현돼야만 하는데, 하지만 더 간단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더 간단해져서는 안 된다 할 때 더, 무엇보다 더, 그죠? 아마 거기에는 대한 리얼리티나 어떤 트루 스테이트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심플해서 되게 좋긴 한데, 그렇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을 둘러싼 정말 복잡성을 잡아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 현상들이 계속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극 반응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관찰 행동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은 뭐냐면 반두라라는 그 심리학자가 한 실험인데, 그 앞에 행동주의자에 따르면은 직접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혹은 직접 사건들이 직접 연결되었을 때만 새로운 행동이 출현하게 돼요. 그죠? 근데 관찰 행동은 아무런 그 개입을 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받은 적이 없고 연결 경험을 직접 한 적이 없는데, 그냥 타인이 하는 걸 본 다음에도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실제로 저 어떤 어른이 그 인형을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비디오로 본 아이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방에 보내주면은 그냥 똑같은 행동을 이유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관찰했다는 것만으로 그걸 반복하는 거는 행동주의가 설명할 수 없는 되게 큰 그 발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원숭이의 감정 상태가 짐작되나요? 예, 굉장히 공포스럽게 보이죠. 그 지금 이 원숭이 표정만 봐도,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숭이가 한 번도 뱀에 물린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옆 케이지에 있는 동료 원숭이가 물리는 걸 봤어요. 예. 그러니까 딱 한 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직접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동료 원숭이가 그 당하는 걸 본 다음에 딱 한 번 본 건데 저런 공포를 획득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또 단순한 그런 행동주의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되지가 않는데,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데모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우리 지금 현재 뇌로 보고 있는 이 실제가 상당 부분 실제와 일치하지가 않고 만들어진 실제라는 것을 좀 데모를 보여줄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그
이 가운데 있는 게 위로 향한 듯이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이게 여기가 골짜기고, 그죠? 여기가 좀 높이 솟아오른 곳이고 골짜기고, 그런 볼록하고 오목한 게 느껴지시죠, 그죠? 예. 그 제가 뭘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제 오른쪽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 왼쪽에 있는 걸 똑같이 카피를 한 다음에 제가 조금씩 돌려볼게요, 이렇게. 여전히 그 골짜기와, 그죠? 튀어나온 곳이 오목하고 볼록한 곳이 똑같죠, 그죠? 예, 조금만 더. 여전히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예. 지금은 반대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데 그냥 이렇게 180도만 회전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어떤 해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고정돼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죠? 예. 여전히 헷갈리죠. 예. 또 한 번 더. 예. 자, 지금 이걸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저기 화면에 까만색 위에 뭔가 좀 네온 컬러 같은 게 번져 있는 듯이 보이죠, 그죠? 저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예. 근데 실제로는 네온 컬러가 아니라 따로 떼서 그리면 그냥 이 위 선에만 파란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 위에 네온빛 같은 투명한 것들이 얹어져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저기 어떤 파란색도 없는 거죠. 예. 근데 누가 메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따로 떼서 보면 전혀 번짐이 없죠. 예. 저 어떤 배경이란 일관성이라는 거를 저희들의 계산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 복잡하게 앉아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결과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보드가 있고 기둥이 하나 서 있고 뭔가 빛이 여기 오고 있다는 해석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A하고 B하고 같은 색으로 보이세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같은 색이에요. 안 믿기죠? 예, 예. 예, 제가 그거를 못 믿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배경을 좀 지우면 좀 비슷해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놓고 보면 이걸 알고 봐도 다른 색으로 보이죠, 그죠? 예. 예.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그늘에 있다는 거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저기 앉아서 이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순간 느끼는 거야. 예. 뭔가 지금, 근데 우리는 실제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2차 방정식도 푸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운동 방향이 어디로 느껴지죠? 이 원이, 그죠? 이게 몇 시 방향 정도 돼 보이나요? 한 10시 반 정도 돼 보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격자를 오면 지금 이거는 어디예요? 한 1시 반? 그죠? 1시 반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45도 이 방향으로. 그럼 제가 이걸 합쳐 보이면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까요? 하나를 가져오고 하나를 가져오면 이제 어디로 가죠? 위로 가죠. 예. 이거는 마치 그 2차 방정식 푸는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가능한 벡터가 이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배웠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다 가능할 수 있는 벡터가 하나 나오고 이쪽에서 하나 나오고 두 개를 만나서 선분이 만나는 지점이 해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일치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왼쪽 오른쪽 더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틀어볼게요, 그죠? 이제 방향을 앞은 이거랑 같은데 이쪽을 약간 틀었어요, 그죠? 그러면 방향과 속도가 변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방향과 속도 변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2차 방정식도 저희들 마음 안에서 푸는 것 같고, 이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는 방향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것하고 재밌는 거죠. 이 상황이 실제 방향은 이거라서 단순한 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굉장히 쉽게 쏟게 돼요. 이 누구죠?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이 사람 정치인들, 미국의 정치인들인데 빌 클린턴하고 엘 고라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적절한 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사람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냥 저희들이 배경만 보고 이 사람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부통령이니까 그러지 얼굴의 자세한 피처 같은 걸 안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쉽게 속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좀 낮춰 주실 수 있나요? 예.
조금 어둡게 해주실 수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그 화면이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하면 여기 노란 점이 3개가 있죠, 그죠? 예, 노란 점이 3개 있다는 게 굉장히 확실하죠. 예. 근데 제가 저거 사라지게 해볼게요. 주변에 그걸 움직이면 그 실제로 저 뒤에 스크린으로 선명하게 보이면 더 자세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두운 곳에서 보면 주변에 파란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노란색이 아주 예측 불가능하게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보다 보면 삼각형 중에 노란색이 가끔씩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예. 다 보셨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라지는 순간이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다 다른 시점에서 되게 예측 불가능하게 사라질 거예요. 이제 그만 볼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설명하면, 뇌에는 색깔 정보를 처리하는 게 이렇게 측두엽으로 흘러가고요, 운동 정보는 이렇게 두정엽 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두 군데를 다 보려면 저희들 자원이 필요해요. 근데 자원이 부족해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한쪽이 약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사라지기도 하고, 예, 운동이 좀 더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흥크러지기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책 좋아하는 친구들은 올리브 섹스라고,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 저희들이 잠깐 보면 흰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의사 이렇게 기억하겠죠, 그죠? 근데 마음이 다친 분들은 막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지 그러면은 의사 만나고 왔는데, 의제 그 식당에 가서 주방장 만나고 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른 주방장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가 회상하는 것도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마음이 손상된 분들, 뇌가 손상된 분들은 그 다른 시점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합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실제고요. 그다음에 이게 마음이 다친 사람들만 그렇게 하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실험인데, 어떤 영화를 보여줘요, 남자한테.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와가지고 그 영화에 등장했던 장면들을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한 30% 정도가 없었던 장면인데 있다고 하는 경우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 거야. 있지 않았던 일인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땠냐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고 나면 일주일 뒤가 되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영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실제로 한 달이 더 지나고 나서도 그때 영화 떠올려 보라 그러면, 그때 강제로 삽입한 영화에 등장하지 않았던 에피소드가 그걸 실제로 봤다고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보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도 기억도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행동주의자들의 단순한 이렇게 마음을 블랙박스로 해서 아주 단순하게 자극을 투입하면 행동이 나오고, 이런 걸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게 확실한데, 이제 마음이 돌아오는 거죠. 마음의 과학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옛날처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안에 엄청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바로 뭐가 등장했느냐, 이게 1980년대인데 80년대 때 컴퓨터 사이언스가 비약적으로 발달해 오죠.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게 되고, 저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86학년도 학번인데, 제가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수강 신청을 컴퓨터로 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저 종이로 했어요. 종이로 이렇게 신청하고 그랬었는데, 돌아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컴퓨터에 적응하느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굉장히 돼 있고, 제가 딱 그때 이제 이 인지과학이라는 거를 공부하게 됐는데, 마음은 돌아왔는데 이제 컴퓨터 어널로지를 가지고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인포메이션들이 프로세스 되고 있는 것 같다, 처리되고 있는 것 같고 표상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되게 중요한 단어가 mind는, 그래서 컴퓨터의 언어의 옷을 입게 돼요. representation, 표상이라고 하죠.
뭔가 정보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면서 표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갈아입을 때마다 어떤 계산이 일어나서 프로세스가 일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뇌에 대한 그 기능에 대한 설명들도 컴퓨터의 용어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기억 시스템도 그죠? 어떤 하드웨어 같은 게 있고 소프트웨어 같은 게 있고 캐시 메모리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어널로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바이올로지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뇌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들이 상당히 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의 장소는 뇌라는 게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게 돼요. 지금 이 얘는 그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젊은 분인데서도 불행하게 뇌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뇌종양을 발견하게 되고 저 부분을 제거하는 뇌 수술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뇌 수술할 때는 절대 그 두개골을 절개하고 그럴 때 수술 준비할 때까지만 마취를 하고, 실제로 수술 중에는 대화를 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뇌에는 페인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고요. 그다음에 수술하다가 중요한 부위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계속 대화를 해요. 언어 영역 같은 것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술 중에 뇌에 저 종양이 있는 부위니까 주변의 뇌 세포들도 함께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에서 지금 자기 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공간에 자기 마음의 일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뭔가 그래서 이런 그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생명과학에서 찾은 물질적인 뇌에 대한 기초,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잠시 팽개쳤다가 과학의 영역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변화되어 있는 마음으로 복귀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컴퓨테이션과 그다음 바이올로지라는 뇌라는 그런 그 과학을 수용해야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왼쪽에 있는 정보 처리와 뇌, 이런 것들이 결국 마음은 신경 활동의 매트릭스가 아닐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게 인지신경 과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인지신경 과학이라는 거는 마음 신경 활동이 빚어낸 건데, 이걸 뇌에서 도대체 마음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나, 이런 문제를 푸는 숙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죠, 그죠? 지금 이런 역사를 가지고 인지신경 과학이 발을 내디딘 게 1980년대 중반 후반, 1990년 초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과학이죠. 이게 근데 푸는 문제가 들여다보면 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영국의 UCL에 계시는 마테오 카란딘이라는 신경과학자가 2012년에 네이처 자매지, 이제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자매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에세이를 투고를 했어요. 뇌과학이란 이런 거다라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제일 좋은 비유는 여러분들 시계를 돌려가지고 한 석기시대, 우리가 보통 원시인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막 숲에서 열매 따먹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빙의하셔가지고 길을 가다가 삼성 랩탑 컴퓨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조금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마 이 친구한테는 게임 컴퓨터란 뭔가 하면 내가 키보드를 막 누르면 화면에 변화하고 저 소리도 나고 막 그런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그게 컴퓨터일 거예요, 그죠?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원시인들이 컴퓨터 알고 싶을 때 우선 그렇게 막 해보겠죠. 막 이렇게 켜보고 눌러보고 이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컴퓨터를 다 알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죠? 아마 저는 제 아이가 컴퓨터를 이해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컴퓨터를 다만 쓰고 있을 뿐이지. 근데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또 뭐냐면 열어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열어보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회로판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근데 그걸 다 안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랩탑을 삼성 컴퓨터나 맥이나 이렇게 열어보면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물질은 또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희들이 동물이나 사람의 행동을 보고 뇌에서 어떻게 이 행동이 유발되는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저 두 개를 직접적으로 대응해서는 대략 난감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이런 컴퓨테이션, 계산이란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행동과 마음, 그죠? 행동과 마음 그리고 뇌 활동이란 건 하나의 생물학적인 사건이고 지금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사건인데 되게 다른 개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는 건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연결할 건가 풀려면 중간에 어떤 컴퓨테이션이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신문을 이렇게 해보면 신문은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종이로도 볼 수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가 다른 잉크로 인쇄됐다고 해서 다른 종이에 된다고 해서 컴퓨터에 보여준다고 해서 아이패드에 보여준다고 해서 그 정보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잖아요. 뉴스라는 거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 거야. 하지만 그거 되는 데는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하고 되게 유사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란시스 크릭 들어봤나요? 크릭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죠. 그 나선형 구조, 그죠? 우리 그 유전자의 나선형 구조 더블 헬릭스, 왓슨 앤 크릭의 그 크릭이에요. 근데 크릭이 실제로 저걸 하고 나서 뇌신경과학을 했어요 나중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그 이분이 돌아가시던 해 몇 주 전에 그 제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쓴 페이퍼를 좀 읽어달라고 해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 이메일을 엄청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쪽에 일가를 이루고 이제 내과학을 와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관찰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별로 생각 없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공학을 하는 것 같은데 요 앞에 드론 하신 선생님은 forward engineering 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절대로 만들어내는 거 못해요. 저는 만들어져 있는 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뇌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진화에 의해서든 지금 주어져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행동이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풀어야 되는 방식은 공학자들하고 완전 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됐길래 어떤 원리로 되어 있길래 어떻게 설계되어 있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가끔 뇌 안에 들어가서 뇌 활동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이런 수단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풀기가 그죠? 예. 공학자들은 만들어서 냉정하게 평가받죠. 효율성으로 평가받는데 저희들은 이 원인이 뭐지? 예, 이거를 더듬거려 가지고 추정해야 되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에요. 쉽게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안 듣지만 아마 어린 시절에는 라디오 이렇게 트랜지스터 라디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고장 나면 옛날에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저희들은 전파사라고 불렀는데 그게 가지면 아저씨가 기가 막히게 고쳐주셨어요. 예. 그분이 이렇게 딱 열면은 설계도도 있고 그죠? 기판도 있고 뭐가 하는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지신경과학자의 꿈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원리로 이 설계도까지 알고 싶은 거예요. 예. 이런 걸 풀어내는 방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절대로 누가 만드는 설계도도 존재하지 않고 그냥 외양만 있고 가끔 안에 일부들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야 돼요. 그런 걸로 우리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데모를 해볼게요. 이분은 누구시냐면 발렌티노 브라이텐버그라고 해서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 가면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있죠. 뇌 기계 이런 그 인터페이스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세포들을 가지고 로봇을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뇌를 흉내낸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예. 그래서 이걸 브라이튼버그 머신이라고 부르는데 비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거는 앞에 보신 것처럼 그 드론은 공중을 이제 날아다니지만 그냥 평면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브라이튼버그 비클이라는 건데 이 장애물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플레이를 하면 지금 이 친구가 그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가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카메라 4대를 가지고 중간에 아주 간단한 그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 부딪히지 않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스파이크가 보이죠? 이게 실제로 신경세포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들을 연결만 시켜준 건데 그 신경세포가 실제로 활동하는 거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신경세포들을 사용해가지고 로봇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인공의 뇌를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과제를 하는 걸
근데 제 메시지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걸 보고 신경과학자들 보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그런 거예요. 예. 그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못 알아맞혀요. 예. 자기들이 지금 동원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이럴 것 같다고 추정한 게 다 틀리고요. 예. 왜냐하면 브라이텐버그는 정답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답답하잖아요. 굉장히 정답이 뭔지를 모르는데 실제 정답이 있는 뇌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당신들이 갖고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정답을 맞춰보라는데 근처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말하자면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듬더듬거리면서 표면적으로 상관이 있는 듯이 보여도 실제는 아무 상관도 없이도 연결돼서 그런 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제가 시간이 얼마나 있죠? 얼마나 됐죠? 10분 정도만, 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시간 동안 되게 힘든 문제라서 여러분 성에 안 찰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 실제로 하고 있는 연구를 아주 짧게 최대한 쉽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재미있는 연구 주제들을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지각적 의사결정을 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돌아가는 내 환경에 벌어지는 스테이트,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제일 좋은 예는 여러분이 잠깐 가젤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양. 근데 지금 가젤이 멀리서 이런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죠? 근데 판단해야 되겠죠. 저게 지금 치타인지 나를 잡아먹을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나무 덤불인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브레인 안으로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서 결정을 내리는 거야. 계속 풀을 뜯고 있을 건가? 아니면 그저 도망갈 건가? 근데 이 의사 결정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죠? 목숨이 걸린 문제죠. 자기 몸에 단백질이 사라지는가 아닌가의 문제인 거죠. 그죠? 프레데터는 내 단백질을 원하고, 그죠? 저는 이 단백질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프레데터도 마찬가지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무조건 하고 도망가면 바보스러운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소진해서 진짜 치타가 나타났을 때 먹히겠죠.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좋아하는 예로는 야구. 근데 추신수 선수가 되게 선구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타자들은 우선 그 스트라이크에 배트를 휘두르면 안타나 홈런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일단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잘 판단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좀 그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메이저리그의 투수들이 투수판에서 투수의 손을 떠나서 포수의 밑에 꽂히는데 약 0.2초, 5초 걸리거든요. 그 정도로 빠른 거예요. 그 안에 0.4초 정도 걸려요. 미안합니다. 근데 운동을 이렇게 실행하는 데만 해도 한 200mS 걸려요. 0.2초 걸리니까 판단은 200mS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제 눈에는 저 사람들의 뇌가 3개 떠 있는 거예요. 그죠? 저 순간에 전부 다 심판의 뇌, 포수의 뇌, 타자의 뇌가 다 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도 판단해야 되죠.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그럼 타자도 판단해야 되고 포수는 또 뭘 해야 되고 공이 어느 쪽으로 올지. 그죠? 그거 놓치게 되면 그죠? 엄청나죠.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는 것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연구하는데 여러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요. 이걸 미리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아는 정보도 있고, 그다음 눈에 들어오는 감각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로서 타자가 심판이 콜하면은 스트라이크 존이 이 사람은 좀 크게 잡는구나, 아니면 약간 안쪽을 더 스트라이크를 많이 잡는구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로 메이저리그의 어떤 한 선수를, 무명의 선수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제가 얻어봤는데, 어떤 그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이게 스트라이크 존인데 이게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한 공이 실제로 놓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볼이고요. 부정확하죠. 그죠? 저 사각형 안에 들어와야 컴퓨터로 보면 정확하게 스트라이크인데 이 심판은 되게 좀 바이어스 돼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스트라이크인데도 불구하고 볼이라고 부른 경우도 꽤 있는 거예요. 심판도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되게 편중도 돼 있어. 똑같은 심판인데 되게 지금은 현역에서 아마 은퇴한 걸로 알고 있는 데릭 지러라고 되게 유명한 스타 선수가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이 되게 그죠? 달라요. 똑같은 심판인데 이 선수하고 이 선수한테 판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은 매 경기 때마다 심판이 해주는 그 콜에 따라 가지고 그날의 구질에 따라서 저거를 빨리 배워서 스트라이크 존을 금방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가젤이 그죠? 멀리서 지타를 그 판단하는 것하고 현대적인 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 연구를 한 저희 대학원생한테 좀 그 오늘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한테 우리 연구를 소개해야 되니까 좀 쉽게 카툰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좀 카툰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여기 약간 그 척박한 땅에서 자라서 수확한 사과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는 좀 비옥한 땅에서 자라던 사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근데 골라야 돼요. 큰 것, 작은 거를 골라서 작은 건 작은 상자에 담고 큰 건 큰 거에. 그러려면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이, 그죠? 예. 근데 기준을 안 줬어요. 근데 하면서 알아가야 돼. 예. 그러려면 제일 좋은 기준이 뭘까요? 약간 평균을 쓰는 거겠죠, 그죠? 대략 좀 몇 개 골라보다 보면 평균적인 기준이 있을 거고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 비옥한 땅에서 사과를 가꾸던 사람이 왔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이 중간쯤 되는 이 보통 땅에서 가꾼 사과를 보면은 이 사람 눈에는 큰 것들만 봐왔으니까 이게 좀 작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작은 사과로 판정할 기준이 되게 높을 거고, 반대로 척박한 땅에서 작은 사과만 보다가 온 사람들은 저걸 보면 같은 걸 보고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Y축은 실제 사과의 크기인데 이 케이스가 이 네 개를 보면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겠죠. 크다 작다. 그다음 또 재밌는 거는 불확실성이에요, 그죠? 이 기준하고 비슷비슷한 크기의 사과를 봤을 때는 내가 판단하긴 했지만 굉장히 불확실하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판단은 하지만 그때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는 그게 실제로 뇌에 표상돼 있다고 보고 그걸 실제로 의사결정하는데 쓰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잡한 거는 생략하겠지만 이제 실험실에 오면 실제로 인지신경과학 실험을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사각형기를 통제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완벽한 원을 가지고 원의 사이즈를 이거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겨우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작은 차이로 조절하면서 사람들 보고 막 강요해요. 한 0.2초, 0.3초 안에 판단하라고. 작은지 큰지, 그죠? 예. 그렇게 그걸 시켜보면 제가 오늘 목적이 어떻게 연구하는지만 소개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그런 수리과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수학적인 모델을 개발을 해요. 아마 이렇게 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복잡한 건 생략할게요. 대략 이렇게 그 전에 본 것들의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첫째 단계에서 뭘 하냐면 이게 모델이 예측한 거죠. 근데 이건 실제로 한 30명에 되는 사람에서 관찰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모델하고 실제 사람 행동하고 많이 닮아 있는 걸 이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또 복잡한 행동들도 다 예측을 해내요. 실제로 온갖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이거는 모델이 예측하는 선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이 어떤 때 느리게 반응하고 빨리 반응하고 그럴지를 모델이 거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뇌로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런 얘기 뭐냐면 이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모델이 행동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모델 안에 뭐가 있냐면은 히든 베리어블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관찰할 수 없는 베리어블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안에서 그게 말이에요. 아까 보았던 마음 안에 어떤 정보의 표상이 그렇게 돼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뇌 어딘가에서 구현하게 해야 된다는 가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모델들이 뇌에 구현되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또 미리 모델로 예측을 해요. 그 모델하고 일치하는 뇌 활동의 패턴을 또 수리적으로 찾아서 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딥러닝의 테크닉도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곳을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도 앞에서 보여준 곳에 나타나 있고, 이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한 제가 하고 있는 인지신경과학의 스타일인 거예요. 예. 행동이나 과제를
수리적으로 잘 분석해서 모델링을 만들고 행동을 잘 설명하는 모델링을 만들고 나면 그 안에 히든 베리어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그거는 뇌에 있을 거죠. 밖에서 관찰할 수 없는 거니까 그 뇌에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걸 해서 갔더니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통과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히든 베리어블이 찾아진 거예요. 그 하나는 기준이고 하나는 언설튼티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남아 있는 한 5분 정도 시간 동안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많고 많은 인지신경과학 중에 한 명에 불과하고 저보다 훨씬 재미있는 주제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소개를 하고 마칠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돌칼이죠. 근데 이 돌칼이 실제로 그 창의성을 연구하는 사람들 얼마 전에 책도 나왔는데 돌에서 칼을 떠올린 순간 이게 인류 최초의 창의적인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쓰임을 변형시킨 거죠. 그래서 곡식을 그 재배할 때 쓰는 건데 이건 뭐냐면 테크노인데 이런 문명이 올도한 돌도끼, 그다음 아출렌이 지명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미아라는 건 뭐냐면 million years ago라는 거예요. 100만 년 전. 그러니까 이거 한 100만 년 전 동안 같은 문명이 유지된 거예요. 이게 믿겨져요? 100만 년 동안 똑같은 저 돌칼을, 저 엉성하게 생긴 돌칼을 100만 년 동안 문명이 변하지 않고 지냈던 거예요. 그러다가 신기하게 유적을 발굴해 보면 딱 이 순간 1.700만 년 전부터 갑자기 세련되게 변해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아출리안 돌도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그때 동시에 관찰된 인류의 뇌 크기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뇌가 크진 만큼 세련된 돌도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삽시간에 퍼져나간 게 뒤에 그 돌도끼가 훨씬 빠른데 그 유적을 보면, 그런데 이 문명의 전파가 이 실험을 요즘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인류학자들이, 신경 인류학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신경과학을 하는데 인류학의 주제를 신경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혼자서 결과물을 만들어 봐라, 아니면 옆 사람을 카피해 봐라, 몸짓은 허용된다, 그다음에 지시적인 행동이 허용된다, 맨 마지막에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 안 되게 말로 했을 때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멀리 전파가 되는 거야. 다른 것들은 체인을 몇 체인 지나가면 부정확해가지고 전달이 잘 안 되고 끊겨요. 그러니까 인류에서 이렇게 상징, 언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명의 전파에 큰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현대 과학의 도구로 저렇게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제가 언어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나서 만약에 집에 저녁에 가시면 부모님께서 아마 질문하시겠죠. 오늘 뭐 무슨 일 있었지? 그러면 누구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 했다고 해서 굉장히 짧게 요약할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죠? 그 질문한 사람이 듣고 싶은 걸 파악해가지고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딱 어떤 장면인가요? 할아버지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할머니도 살짝 엿듣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제 눈에는 이게 공중에 뇌가 몇 개 떠 보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되게 대단한 능력을 있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엄청 몰입해서 듣고 있죠. 그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얘기를, 그죠? 아이들이 내 말을 들으면 어떤 걸 추론할 거라는 걸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다 각자의 뇌에서 굉장히 상상 속에서 이 얘기가, 존재하지 않은 얘기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우리가 가진 엄청난 능력이란 거예요. 문명의 발달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사이언스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여러분들 고전 문학 작품을 많이 읽으면 뭐가 좋아지는 줄 아세요? 소셜 인텔리전스가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적 지능이.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막 그런 것 거의 비슷해요. 맨날 그냥 따분한, 그죠?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근데 고전 문학을 예를 들면 이렇게 위대한 유산 같은 거, Great Expectation 이런 걸 읽으면은 그 안에 엄청나게 복마전 같은 인간들의 관계가 나와요.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정신적인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실제로 어떤 과제를 잘 하게 되냐면 이런 표정을 보고 정답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상태에 있고 이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테스트를 하면 아주 유의미하게 증가한다고 알려졌어요. 컨트롤 조건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청소기 매뉴얼 같은 거를 똑같은 시간 읽었을 때 비해서. 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MIT의 인지신경과학자인데 테넨바움 같은 사람은 이제 지능의 발달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문명의 발달에 중요한 거는 추상화하는 능력이고 아주 몇 번만 보고서도 추상화할 수 있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분이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전혀 처음 보는 낯선 걸 해놓고 해도 아이들이 몇 번만 하면 저 구조를 트리 구조를 알게 돼요. 몇 번만 하게 되면. 근데 그 안에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조금만 경험을 해도 그 안에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테스트하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분이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수리적인 확률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이 그 일상생활에 뭐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 디멘셔널로 파악한다고 그래요. 보수적이고 좀 리버럴하고 그죠? 그다음 색깔은 이런 원형, 그다음 사람의 얼굴도 이런 그 폴라 구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동물 생물 시스템은 이런 가지가 쳐져 있는 이런 구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들이 다 인과적인 몇 가지 그 네트워크의 요소들로 단순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종류의 연구는 요즘에 SNS도 굉장히 활발하고 요즘에 정치인들이나 우리 사회가 함께 내려야 될 결정들은 굉장히 힘든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그런 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죠.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지을 건가 말 건가를 이렇게 아주 심화 있는 그런 토론을 해서 그런 실험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함께 내려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뇌가 여러 개의 뇌가 같이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프리카에 가면 이 버분 원숭이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들이에요. 이걸 목에다가 아까 요 앞에 선생님 강연하신 GPS 시스템을 달아가지고 어디서 움직이는지 계속 관찰한 거예요. 보면 이때가 아침 6시거든요. 아침 6시 기상해요. 오늘 그 열매 따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팀이 다 밴드가 여기 9시에 여기 지점 해가지고 여기 한 반경 1km 정도 되는 건데 여기 갔다가 저녁에 다시 캠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버분 원숭이들이. 자, 이때 그 이걸 해가지고 사이언스에 퍼블리시를 했는데 이 그룹이요. 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데 이 친구들이 그 다 칼라가 뭐냐면은 뭐 남자 원숭이, 수컷, 암컷 원숭이, 그 시니어, 주니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 맥락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실제보다 엄청 빨리 그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걸 결정했는데 양분됐죠, 그죠? 양분됐는데 여기 애매하게 지금 결정 못 하고 있다가 약간 여기 만한 듯이 보이죠? 그러니까 싹 쏠려가는 거야. 이런 이제 집단 의사 결정의 다이나믹스들이 그 나타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런 과정도 그 제가 자세한 내용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인지신경 과학이 그런 다시 돌아와서 이 그 안에는 계산 과학의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계산의 형식이 뇌라는 그 생물학적인 물질 위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사실은 생물학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컴퓨터라는 곳에 그 지능이 구현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컬어서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자연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공학자분들은 그거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 지능을. 근데 서로 인간의 지능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인공지능에서 쓰는 알고리즘이 혹시 사람도 쓰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는 학생 저쪽 뒤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최의진이라고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랑은 조금 무관한 거긴 한데 그 정신분석학이라는 학문이 그 세워지고 나서 뭔가 너무 지나친 성결정론이다 아니면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fMRI가 개발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신경 분석학이 세워졌다고 그런 학문이 개발됐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신경 분석학이라는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 여러분들 아마 프로이드 다 아시죠, 그죠? 예, 프로이드 되게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데 저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아까 행동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실제로 심리학 안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실제로 많이 경험과학의 무대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질문의 요지는 이제 이런 뇌과학 같은 게 등장하면서 다시 관심이 모여지고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저 잘 몰라요. 예, 저 말을 너무 믿지 마시고 근데 저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왜 안 믿냐면은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에서는 falsification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이 되게 있어야 되는데 정신분석학은 워낙 탄력적이어서 이렇게 대답하면 또 이렇게 대답하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류 신경과학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그 이론을 더 이상 다루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런 임상심리학이나 신경과학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 질문할 학생. 저쪽이. 안녕하세요. 저 숙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최명우인데, 그러니까 행동과 뇌의 관련성을 파악해서 항상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와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실제로 지금 해주신 그 부분이 활발하게 시작됐어요. 그걸 이제 computational psychiatry, 그러니까 계산적인 정신병리학.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보는 시선은 그런 분들이 이제 제대로 활동하는, 제대로 추론하는 것에 비해서 수학적으로 볼 때 어떤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경험이 왜곡이 돼서 그 함수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그런 거를 추론하는 능력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렇게 여전히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이 과제를 할 때는 어떤 제대로 된 전제와 실제로 어떤 인과관계에 대한 그 모델과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의 추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할 때는 그런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한 3군데에서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경험이나 혹은 뇌의 어떤 생물학적인 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계산 능력이 손상됐거나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숙문고 2학년 재학 중인 노건준이라고 합니다. 뇌과학에서 뇌인지 과학에서 발전을 할 때 중요한 게 이것을 연구하는 장치의 발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혹시 현재 MRI나 뇌영상 기법 이외에도 새로 개발된 여러 뇌과학 연구 장치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행동만 관찰할 수 있었잖아요. 자극만 저희들이 조작할 수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뇌 활동을 보는 도구들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속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도 훨씬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걸로는 동물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옵토지네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뇌 세포들을 되게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억제시키고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 뇌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하게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뇌의 깊은 곳을 자극하기도 하고 표면을 자극하기도 하는데 그걸 전류를 이용하거나 자장을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측정하는 기술들도 점점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발견 그리고 요즘 딥러닝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머신러닝들의 계산 능력이 엄청나져가지고 저희 신경과학자들도 그걸 수혜를 엄청나게 입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과학하고 AI가 결합돼서 보고되고 있는 연구들이 최근에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럼 더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교수님 금방 도망가진 않으실 테니까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상훈 교수님께 큰 박수로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